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 역사상 가장 논란 많은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그 이름. 이완용. 1926년 2월 12일 경성 사직동 저택. 한 노인이 숨을 거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70.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린 시절,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부하던 그 시절을, 아니면 대한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어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그 순간을, 아니면 나라를 일본에 넘긴 그날의 붓을 들었던 그 손의 떨림을.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의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일본 고관들이 조문을 왔지만 조선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축하했다고 합니다. 한 민족의 저주를 한 몸에 받으며 생을 마감한 남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엘리트였던 그가 왜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가 되었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그를 그렇게 만든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매국노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역사의 죄인이 되어갔는지 그 선택의 순간들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일막 가난한 양반 집안의 수제, 꿈을 꾸다. 이완용은 1858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처음부터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몰락한 양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500년을 이어온 조선의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고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두고 암투를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이완용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고 합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는 총명했고 특히 글을 잘 썼습니다. 가난했지만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죠. 1882년 그의 나이 24. 그는 과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몰락한 양반 집안의 아들이 과거 급제자가 된 겁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큰 성공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치면 가난한 집안 출신이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고시에 합격한 것과 같은 일이었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완용은 과거 급제 후 개화파 인사들과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김옥균, 박영효 같은 인물들이죠. 당시 젊은 엘리트들은 조선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근대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양 열강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1887년 이완용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워싱턴에서 그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전기가 켜진 거리,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기차, 높은 건물들. 조선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죠. 3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조선도 변해야 한다. 근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1894년 갑오개혁이 시작됩니다. 이완용은 개혁파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법무하문 협판, 외무협판 등을 거치며 승승장구했죠. 당시 그의 나이 36. 조선 정부의 핵심 관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조선은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터지고 일본이 승리합니다. 일본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기 시작한 거죠. 이완용은 이 변화를 예리하게 읽어냈습니다. 이제 조선의 운명은 일본의 손에 달렸다. 그는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이막 권력의 정점으로, 그리고 첫 번째 배신.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 건천궁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당한 겁니다. 을미사변이라 불리는 이 끔찍한 사건 이후 조선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고 조정은 갈피를 잡지 못했죠. 이 혼란 속에서 이완용은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그는 친러파와 친일파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필요하면 러시아를, 필요하면 일본을 선택했죠. 1896년부터 1904년까지 그는 학부 대신, 외무 대신 등을 역임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는 매우 능력 있는 관료였습니다. 행정 능력이 뛰어났고 외교 협상에도 능숙했죠.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완용은 이 전쟁의 결과를 일찌감치 예견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리고 그 확신은 맞아떨어졌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이날은 한국 역사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이죠. 제가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날 밤 덕수궁 중명전. 일본 특명전권대사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 황제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조약안을 들이밀며 서명을 강요했죠. 고종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짐은 이 조약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들을 한 명씩 불러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완용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그는 외무대신이었죠. 이토는 그에게 말했을 겁니다. 조선의 미래는 일본과 함께하는 것이요. 당신도 알지 않소? 이완용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기록을 보면 그는 크게 망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다른 대신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섰죠. 지금 거부하면 더 큰 화가 닥칠 것이요. 일본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현명한 선택이요.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이들도 결국 찬성했습니다. 역사는 이들을 을사오적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성부 판윤 민영화는 그날 밤 자결했습니다. 유서에 이렇게 썼죠. 나는 죽어서라도 이 치욕을 갚겠다. 전 참판 조병세도 자결했습니다. 홍주에서는 민종식이 의병을 일으켰고 전국에서 의병 봉기가 이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완용의 집 앞에는 밤마다 돌이 날아들었고 거리에서는 그를 욕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완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흔들릴 수 없었을 겁니다. 이미 선택을 했고 그 길을 가기로 결심했으니까요. 1906년 그는 통감부 고문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오른팔이 된 거죠.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이 터집니다. 고종 황제가 비밀리에 특사를 보내 을사늑약의 무효를 호소한 사건이죠. 일본은 격노했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습니다. 이완용은 이 과정에서도 일본 편에 섰습니다. 그는 고종 퇴위를 주도한 인물 중 하나였죠. 1907년 7월 20일 고종은 왕위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순종이 즉위했지만 이미 황제의 권력은 허울 뿐이었습니다. 이완용은 1907년 대한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조선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껍데기뿐인 권력이었죠. 진짜 권력은 일본 통감이 쥐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완용은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땅, 저택, 현금. 당시 기록을 보면 그의 재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받은 것이죠. 하지만 돈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는 정말로 믿었을까요? 일본과 함께하는 것이 조선을 살리는 길이라고?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의 선택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그를 끌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삼막나라를 파는 붓, 그날의 선택.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겁니다. 조선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일본은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이완용은 알았을 겁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1910년 8월 서울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일본 헌병들이 순찰을 돌았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8월 16일 이완용은 일본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만났습니다. 데라우치는 그에게 문서를 건넸습니다. 한일합병 조약. 대한제국을 일본에 병합한다는 내용이었죠. 이완용은 그 문서를 읽었을 겁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그 순간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책을 읽으며 꿈꾸던 그 시절. 미국 유학 시절 조선의 미래를 고민하던 그때. 아니면 지금까지 쌓아온 권력과 재산.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완용은 이것이 조선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이었을까요? 8월 22일 합병조약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통감 관저 대회의실. 이완용은 조선 대표로, 데라우치는 일본 대표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완용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을까요? 아니면 담담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그 붓으로 자신의 이름을 썼다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이완용. 500년 조선 왕조를 끝낸 붓글씨였습니다. 8월 29일 합병조약이 공포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조선은 조선총독부가 되었고 황제는 이왕으로 격하되었습니다. 전국에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매천 황유는 절명시를 남기고 자결했습니다. 새도 짐승도 슬퍼 우는데 하물며 사람이랴. 하지만 이완용은 살았습니다. 그는 계속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합병 직후 이완용은 일본으로부터 백작 자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액의 은사금도 받았죠. 그는 경성 사직동에 거대한 저택을 지었습니다. 일본식과 서양식이 혼합된 호화로운 저택이었죠. 그 저택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총리공관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1910년 12월 30일 이완용은 명동 성당에서 나오다가 괴한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청년이 칼로 그를 찔렀죠. 이완용은 크게 다쳤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이재명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사형당했습니다. 병상에 누운 이완용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나를 죽이려 하는가? 아니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조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이완용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옳았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한 번도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했죠.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항구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해방 후 이항구는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인정했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만약 그때 이완용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가 민영환처럼 자결했다면, 만약 그가 안중근처럼 일본에 저항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선택한 길이 그를 영원한 역사의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막 역사의 심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1910년부터 1926년까지 이완용은 조선총독부의 중추원 부의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계속 일본에 협력했습니다.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을 도왔고 조선인들을 회유하는 역할을 했죠. 일본은 그를 모범적인 조선인으로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사람들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그의 이름은 욕설이 되었습니다. 이완용 같은 놈, 매국노 역적. 그의 자손들도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완용의 집도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군중들은 그의 저택으로 몰려갔고 일본 경찰이 진압에 나서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완용은 말년에 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어떤 기록에는 그가 악몽에 시달렸다고도 나옵니다. 1926년 2월 12일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성대했습니다. 일본 총독부 고관들이 대거 참석했고 일본 신문들은 그를 추모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거리에서는 천벌을 받았다 지옥에나 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죽음을 축하하기까지 했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민족행 위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친일파 청산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완용은 이미 죽었지만 그의 이름은 반민족행위자 1호로 기록되었습니다.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은 친일파 708인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완용은 그 명단의 가장 앞에 있었습니다.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이완용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국가에 환수되었고 자손들은 재산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완용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개인의 선택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완용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적어도 역사의 매국노로 기록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둘째, 권력과 부의 허무함입니다. 이완용은 최고의 권력과 막대한 재산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는 민족의 저주를 받으며 생을 마감했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치욕으로 남았습니다. 셋째, 명분과 실리의 문제입니다. 이완용은 아마도 자신이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일본이 강하니 일본과 함께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명분이 실리보다 중요합니다. 넷째, 역사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완용은 생전에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심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치욕으로 남았고 그의 자손들까지 그 짐을 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완용을 비난하면서도 때로는 작은 이익을 위해 명분을 버리지는 않나요?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정말로 배우고 있을까요? 이완용의 이야기는 단순히 1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양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합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이완용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만약 그때 그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역사는 반드시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완용이 준 계속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추락 이야기이자 역사의 교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이완용을 통해 배웁니다. 어떤 선택이 옳고 어떤 선택이 그른지, 권력과 부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순히 한 매국노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합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완용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